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야생동물은 어떤 사람의 접촉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진화하지는 않았거든요.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방적인 상황에서 계속 원치 않는 접촉에 시달리는 환경은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리거나 사고라든지 정말 그런 오시는 분들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뭘 바꿀 수 있지? 이제 이런 메시지라도 전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교육적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는 가끔 그 동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지난해부터 다뤄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어떤 겨울철에 로드킬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들도 덜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두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도 어떤 이런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안전이 꼭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안전이나 복지를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어떤 동물의 안전이나 복지는 좀 과도하다 아니면 그 사람 안전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 지금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라고 돼 있는데 이 이름이 어웨어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약자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웨어라는 단어가 약간 인식하다 이제 네. 이런 알고 있다 영어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영어 약자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 네. 활동 그리고 연구를 이제 줄인 어떤 이 약자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의 어떤 삶의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심을 갖자. 그쵸. 좀 자각하자. 인식하는 것이 그쵸. 인식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어떤 개선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서 어웨어의 이제 대표님을 뵙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대표님의 어떤 경력을 좀 보다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보면은 지금 서울시 동물복지위원, 환경부 동물원 동물관리위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 약간 피아니스트셨다 그런 경력이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원래는 사실 다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게 맞고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봉사라던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더 깊게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는 오래된 얘기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요즘도 피아노 치세요? 전혀. 전혀요? 네. 시간이 없으시죠? 네, 시간이 많지 않죠. 제가 앞서서 이제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의 안전 문제, 동물의 안전 문제가 연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겨울철이라서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엔진룸에 들어갔던 고양이들이 이제 뛰쳐나오면서 로드킬을 당했는데 그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또 다른 뒤에서 오던 차가 2차 사고가 나고 추돌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이것 이외에도 좀 어떤 사람의 복지라든지 안전이 동물의 복지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농장동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농장동물요? 아마 2017년에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살충제 달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닭은 이제 모래 목욕을 통해서 닭 진드기 같은 것을 없애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공장식 축산의 밀집 사육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모래 목욕을 한다던가 모래 목욕이 닭이 모래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진드기나 그쵸 이제 이 같은 것을 이제 없애는 과정인데 할 수가 없는 그쵸 환경에서는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을 한 거고 그게 계란에 잔류를 해서
것들이 이제 어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이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농장동물이 어떤 정상적인 습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런 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 건강까지, 공중 보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네. 꼭 우리가 소비하는 이 동물이 아니어도 가령 반려동물 요새 기르시는 분들 너무 많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전국에 뭐 4가구 중에 1가구는 지금 기른다. 맞아요. 이제 1,500만 뭐 이렇게 그쵸. 얘기가 나오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같이 그리고 반려동물은 이제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너무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럼 사실 돌보는 분들 보호자의 이제 삶의 질도 사실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족 같으니까. 그쵸. 어떤 동물의 의미에서는. 복지와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되게 궁금했던 게 한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어떤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사람들의 인식이 한번 높아졌던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너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게 어떤 사람과 야생동물과 또 이제 어떤 가축 간의 경계가 너무 허물어진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과 사람 간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 계기로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를 좀 새로 정립하고 이제 뭐 제도적으로나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쉽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좀 살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안전도 좀 챙기면서 아까 살충제 달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ESG 측면에서 동물 그런 복지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천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동물을 어떤 보호하거나 이제 동물의 권익을 조금 보호하거나 이런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동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계란을 사실 예로 들면 이게 계란이요. 꼭 살충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어쨌든 질병에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근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항생제를 너무 과도하게 쓴다던가 이제 이러면 또 이게 뭐 잔류 문제나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 건강과 무관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재 정부가 축산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라고 해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동물복지를 고려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육환경 표시제 라고 해서 네. 이제 계란이 생산된 환경을 이제 번호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떤 동물 복지를 조금 향상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이제 CG가 보이는데 달걀의 사육 환경,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달걀이라기보다 닭의 사육 환경을 표시한 거겠죠? 그럼 저기서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읽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저 맨 끝에 있는 이 번호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많지만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1번 달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연 방사해서 키운 달걀. 그야말로 그냥 노아 기른 닭. 네, 이제 밖에서.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축사 아니지만 평사가 있어서 땅을 밟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닭들. 노아 기른 닭.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보통 동물복지 아까 축산 인증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 마크가 붙은 달걀은 이제 1번이나 2번입니다. 그리고 사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케이지이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각 마리당 이제 0.075 제곱미터라고 해서 약간 기존
사육 면적보다는 조금 넓혔고 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더 좁습니다. 그래서 0.05제곱미터인 환경이라 너비가 좁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2018년에 그 살충제계란 파동 이후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예 기간인데 2027년부터는 이제 저 4번 환경은 이제 없어질 예정입니다. 저게 얼마나 아까 0.05제곱미터라는데 얼마나 좁은 거예요? 그러면 A4 한 장보다 사실은 닭 한 마리한테 허용되는 공간이 더 적은 거거든요. A4 한 장보다 더 적다 공간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다 알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뭐 좁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닭도 어쨌든 생태적으로 여러 보여야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가령 흙도 쪼아야 되고 좀 높은 데도 올라가야 되고 날개도 필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이런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없는 그게 아주 기본 거죠. 어떤 그런 게 보장이 전혀 안 되는 되겠네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저희도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사람 많을 때 낑겨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그런 낑겨왔어. 환경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어라는 단체가 뭔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단체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런 축산 환경을 개선을 하려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뭔가 좀 비싸더라도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그런 상황 수준이 돼야지 이런 제도들도 또 더 자리를 잘 잡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하다는 데는 굉장히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정작 뭐 아까 말씀드린 사육환경 표시제라던가 아니면 농장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던가 어떤 뭐 스톨 사육이나 사육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예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매일 우리가 어쨌든 섭취하는 동물이지만 어떻게 키워졌는지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육 과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어떤 동물원이나 수족관 뭐 이런 문제도 말이 많아서 앞으로 뭐 몇 년 뒤까지 뭐 방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먼저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이 실내 동물원 수족관 관련해서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쪽 구석에 엉킨 채 웅크리고 꼼짝 않는 라쿤들. 미어캣은 한쪽 벽을 따라 쉴 새 없이 왕복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상태인지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경영행동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기가 쉽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죠. 또 다른 실내 동물원, 앞서 동물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동물이 보였는데요. 막 계속 문 열어달라고 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동물단체가 전국 100여 곳의 실내 동물원을 조사했는데 이 앞서 보셨던 정형 행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철창을 물어뜯는 행동이라던가 그런 계속 긁는 이런 플라스틱의 홈을 사실 이게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좁은 면적의 실내 동물원이 햇빛, 바람 등 자연 환경과는 차단되고 또 관람객들과의 거리까지 좁은 탓에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동물들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웨어를 이끌고 계시면서 환경부 동물원 동물관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기는 실내 동물원인데 실외 동물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괜찮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뭐 꼭 실외면 좋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내 시설이라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동물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다양한 습성을 가진 야생 동물을 이제 좀 집약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는 시설인데 이게 실내에 있을 때는 실외에 있을 때보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적어져요. 가령 나무를 타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물이 필요한 동물도 있을 것인데 어떤
실내 상가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면 사실 이런 어떤 구조물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어떤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떤 그런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저게 다 실내에 있는 동물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완전 야생과는 진짜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보기에도. 그쵸. 거의 그냥 우리가 사는 어떤 집의 방이랑 별로 다를 근데 것이 반려동물이 없죠. 아닌데. 그쵸.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어쨌든 뭐 반려동물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도록 진화한 것이고 저 동물들은 서식지에서 가장 잘 살 수 있게 진화한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사실 편안하게 느끼도록 진화한 동물들은 아닌 것이죠. 세상에. 근데 지금 저 화면에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뭐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동물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저럴 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야생동물은 어떤 사람의 접촉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진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방적인 상황에서 계속 원치 않는 접촉에 시달리는 환경은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리거나 사고라든지. 뭐 정말 그런 거죠. 아까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이게 불편하다 보는 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안 데려간다 동물원에 이런 자연이 아닌 모습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런 부모들도 꽤 보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아예 안 보여주는 게 맞나요? 그렇죠. 어쨌든 동물원이라고 하면 뭐 특히 공영동물원 이런 데서는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뭘 바꿀 수 있지? 이제 이런 메시지라도 전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저런 환경에서는 사실 야생동물의 어떤 고유한 습성을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어떤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착취하는 것, 도구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정당하다는 어떤 비교육적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내동물원은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위생과 관련된 안전 문제인데요. 동물 사육 시설 기준을 그래서 강화를 했습니다. 개정된 동물원법이 지난 2023년 말에 시행이 되긴 했는데 유예 기간 5년을 둔 탓에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영상 또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채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넓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 행동을 보입니다.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 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 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한 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저렇게 위생이 열악할 경우에는 감염병 또는 공중보건에가 직결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런 인수공성 감염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동물한테서 유래된 질병이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야생동물이 종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떤 저런 시설에서 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관리가 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뭐 농장동물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동물은 어쨌든 질병 감염에도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환경에서 어떤 먹이주기라든지 뭐 만지기라든지 그런 어떤 밀접한 신체적 접촉이 어떤 오락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동물의 침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도 어린이들이 노출이 되는데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위생관념이 낮거든요. 네. 만지고 나서 뭐 손을 입에 넣기도 하고 얼굴로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이제 동물이 서로한테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에도 뭐 털도 그렇고요. 별로 관리가 안 돼 보여서 조금 그렇네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얘기해 볼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수족관 관련해서도 뭐 돌고래, 벨루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족관도 요즘 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데 고래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모든 야생 동물이 어쨌든 뭐 이렇게 야생에서 살도록 진화를 했지만 고래류는 특히 어떤 갇혀있는 환경에서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맺고 살아가는 동물이고 굉장히 넓은 행동 반경을 가져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되는 고래류 동물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그냥 수족관에서 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다행히 동물원 수족관법을 개정을 하면서 고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족관에 있는 동물 외에 신규로 동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극도로 어떤 감금 상태에 있는 것이 부적절한 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있는 동물들은 몰라도 앞으로 더 이상은 조금 그런 좀 도입하지 않게 시설로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여요. 그냥 보기에도 수조가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저 큰 벨루가한테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런 동물들을 수족관에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육하고 있는 이제 동물들이 뭐 늙거나 그래서 이제 폐사를 하면 고래류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족관에서는 볼 수 없게 될 예정이에요. 그게 몇 년부터? 그 신규 도입은 이제 금지는 지금 신규 됐고요. 근데 도입은. 어쨌든 저런 동물들은 수명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뭐 몇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런 뭐 갇힌 동물들을 고래를 뭐 방류한다. 제주도 앞바다에 또 뭐 돌려보낸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가 보죠. 우리 야생으로. 제주 바다에 서식하던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방류를 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벨루가처럼 어떤 서식지가 완전히 다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무리에서 왔는지 모르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방류는 조금 불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 다만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어떤 쉼터가 마련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곳으로 이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빌라에서 이제 개를 2층에서 던져서 그걸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을 포기받고 구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개를 아끼던 10살 꼬마가 옆에서 그걸 광경을 다 봤고 그다음에 소유권 분리 과정에서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설득시키기가 또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뭐 개가 던져지는 과정, 분리되는 과정 이걸 다 목격한 아이의 정신적인 충격을 걱정하는 또 그런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이거는 꽤 많이 바람직해진 의식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린이가 어떤 동물 학대를 목격하게 하거나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를 사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저기 지금 아마 남녀가 부모님들이신 것 같고 저기서 이제 개를 던져서 아이가 그걸 보고 개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막 급하게 내려가는 저 모습이더라고요. 결국 다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겪는 공포 이런 것들이 사실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도와주지 못했다, 구해주지 못했다 이런 어떤 죄책감
어떤 무력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성인이 된 분들도 왜 어렸을 때 그런 뭐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개 잡는 걸 목격하던가 이제 이런 분들 중에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다라고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동물 학대를 목격하거나 아니면 가담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노출된 어린이가 어떤 폭력성에 좀 둔감화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인간 대상 폭력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동물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가담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해외에는 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또 어떤 아이가 애지중지 기르던 고양이를 이제 이웃 할아버지가 길고양이인 줄 알고 학대해서 혹시 고양이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주인이었던 학생이 그 과정을 목격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고 그런 경우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 어떤 동물보호법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이 동물 학대를 그냥 목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아동한테 보여줬다고 뭐 가중처벌하는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반려동물을 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사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 있거든요. 아이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겠다라고 하면 네, 뭐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해하거나 아니면 해야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동 정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풍토에서 자란 젊은 층 아이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 세대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이거가 사회적으로 좀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도 돼요. 맞습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어떤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동물을 덜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종에 대한 배려 아니면 배려해야 되는 대상 종이 폭넓어지는 게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 생겼어요. 어떤 동물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뭐 동물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가령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랑 구분하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민법에 명시하는 뭐 민법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하나는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홍보 부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쨌든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으시지만 관심이 없거나 이게 뭐 지역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인식 차이가 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 간의 갈등으로 연결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과 관심이 아예 없고 모르는 사람은 그쵸.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쵸. 거죠. 저는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m 뭐 시골개, 마당개 이슈가 생각이 나는데 또 최근에 날씨가 매우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개들, 뭐 동사하는 개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연민 피로를 느낀다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일부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기르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뭐 25%다라고 하지만 이게 동물을 기르는 방법은 굉장히 다 달라요. 뭐 이전에는 정말 그냥 걔는 밖에 묶여서 남은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복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사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되는 이 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은 사실 동물한테도 위험하거든요. 가령 한파에도 너무 노출되면 뭐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너무 더우면 이제 탈수나 열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게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남이 기르는 개를 보고 어떤 지자체나 경찰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민 간의 분쟁이 되거나,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동물보호 단체에도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져요. 그럼- 남의 개인데. 예, 이웃이 동물을 방치하는 것 같다, 학대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신고가 사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질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얼어 죽게 하면 이것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요? 지금? 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런 사육 환경에서 방치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어떤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사육 환경 기준을 정하고, 이거는 좀 모두 적어도 동물 기른다고 하면 얼어 죽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모든 사람이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관리 기준을 만들고 좀 이것을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나가서 행정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동물이 얼어 죽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밖에서 또 키우는 개들은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까지는 이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번 겨울처럼 뭐 영하 굉장히 많이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동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기상특보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같은 것들이 뭐 문자로도 오고 뭐 그런 방송으로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동물을 좀 살필 것을 안내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령 뭐 밖에서 기른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잠시 위험을 피하도록 하거나, 왜 지금 같은 경우는 축사는 어떻게 관리하라고는 안내가 짧게나마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고양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날이 추울 때 이 고양이들은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룸에 숨어들었다가 그게 로드킬로 이어지고 또 로드킬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이번 겨울에도 좀 빈발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그다음에 그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어떤 온기가 남아있는 엔진룸에 고양이들이 들어가는 사고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동물이 죽기도 하고 또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지금 저렇게 본니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좀 예방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시민단체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행하기 전에 차량을 좀 두들기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주의를 줘서 이제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도 캣맘. 올바른 좀 길고양이 돌봄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차량 밑이라든지 조금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밥자리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저게 좀 특이하네요. 먹이 급여 자제하기? 저게 어디에서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지 말라는 것이고, 아예 먹이를 자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농식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과 동물한테 안전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급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사람의 안전과 동물 복지를 꼭 별개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 듭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글쎄요, 사실 동물을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좀 친하신 분도 있고 조금 뭐 거리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동물을 뭐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이고 또 그런 우리가 설사 산업적 가치 때문에 기르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동물의 복지와 우리 복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삶, 어떤 최소한의 어떤 좀 삶의 질 이런 것을 좀 보장하는 사회에서 사람도 안전하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셨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활동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님 모시고 동물복지 또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